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고상만의 수사반장. 예, 풍부한 현장 경험과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까지 겹쳐진 그런 최고의 반전 서스펜스 수사 다큐 드라마인가요? 네, 하여튼 고상만 조사원과 함께하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님, 일하는데 문제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답답한 해결할 수 있는 선곡 없을까요? 일단요, 그러실 거면 이 국민 라디오 지금 이거 당장 끄셔야 됩니다. 예,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물론이고 고상만 씨의 매력에 흠뻑 빠져갖고는 전혀 앞으로 3시까지 일을 못 하실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상만입니다. 예, 고반장님. 책을 내셨습니다. 예.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예. 이 책이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이거 말씀 안 하실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처음 네가 뭔데라고 하는 인권 현장에서 다뤘던 사건들 네. 책을 냈는데 이번에 낸 책이 4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다시 사람이다. 예, 네. 도서출판 책담에서 나왔고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오마이뉴스에 이제 글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그 오마이뉴스에서 썼던 글 3분의 1하고요. 네. 또 그 새로 이번에 쓴 글인데 다시 사람이다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 인권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네. 그 잔잔한 감동 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쉽게 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고요. 7월 2일서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뭐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팔리고 있어서 벌써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국민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서 덕분에 이 책에 대한 추천도 좀 많이 있고 해갖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뜨거운 이야기 고상만 지음 다시 사람이다. 이 실루엣은 절대로 고상만 씨 고반장님 실루엣이 아닙니다. 지금 표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임 PD님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그랬는데 기록지가 예. 그 고상만 고반장님 그 실루엣을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표현한다고 하면 가장 비슷하게 눈사람 비슷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눈사람이 좀 많이 녹아야 되겠죠,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굳센 희망. 광노현, 조국, 장호건 추천. 장호건 선생은 바로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시죠? 예, 장남이십니다. 예, 저한테 늘 너무 잘해주셔서 늘 고마운데, 이번에 제가 7월 16일 날,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홍대 입구 2번 출구 앞에 있는 그 카톨릭 청년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 다시 사람이다 출판 기념회를 해요. 북콘서트. 그래서 이때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나 장호건 선생님도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책을 이미 사신 분들도 좋고요. 오셔서 책 갖고 오시면 제가 사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7월 16일 날 네.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카톨릭 청년회관에 시간 되신 분 전부 다 오셔서 네.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북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군우문사 사망 사고에 대한 것도 좀 하고 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예, 많은 분들과 공감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예,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날 우리 존경하는 병희 형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콘서트 K랑 날짜가 겹쳐갖고. 그래서 못 모셔서 그거 웹진까지 사실 그 웹포스터까지 다 만들었다가 아, 예. 다시 수정하는 예,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아, 너무 이제 아쉬운데. 저도 나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죠. 미리 빼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일찍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런데 예, 너 안 된다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며칠 전에 또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렇군요. 미나미나님, 와, 저 어제 서점에서 샀어요. 아직 첫 장을 못 넘겼지만 잘 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역시 훌륭한 미나미나님,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인증샷 올려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예. 네. 어느 존속살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분에 네. 대한 이야기. 네. 예, 지금 검찰 측의 재판부 쪽의 이야기는 첫 회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네. 바로 피고인 측의 얘기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초점은 그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건데 예. 절대로 안 죽였다. 그리고 그건 그 동생, 예? 막내 그 남자 동생도 이걸 보장하는 거다. 예, 예. 이런 거였고 검찰 쪽에서는 네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실래요? 자, 방금 병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회 방송에서는 그 존속살의 여무기수로 몰리게 된 이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당사자의 부인 이거였는데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양측이 서로가 새롭게 이제 증거와 또 그것을 부인하는 근거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마지막 방송에서 서희가 아침 5시에 할머니 집으로 이제 들어갔고, 들어가기 전에 불이 꺼져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봤죠.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네. 다시 이제 서희가 할머니 집으로 새벽 5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서희? 나서,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아침 7시 반경에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찾아왔고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끔찍한 아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런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은 서희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서희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해서 그 유족으로서 큰 장녀로서 슬퍼하기도 전에 그 서희는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에 이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가갖고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게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당일 네. 고향에 내려온 이유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후에 알리바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죠. 예. 형이 알리바이가 뭔지는 아시죠? 알리바이가 너 그때 뭐 했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장 부재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장 부재 예, 증명. 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너 그때 뭐 했니?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범죄가 일어났거나 그 사람이 어떤 범죄가 일어난 당시 시점에 너 뭐 했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네.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알리바이입니다. 네. 현장 부재 증거인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0시 55분. 그러니까 그 사고가 일어날 때 나던 날 밤 12시 55분에 검문소를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5시에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할머니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되니까 네. 약 4시간 동안 너 뭐 했니라고 하는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네. 아버지 살해범으로 이제 의심까지 받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당연히. 네.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자기가 뭘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입증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혼자서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질 못했고 결국은 아버지가 술이 취했다는 걸 듣고 피하려고 해서 집에도 그래서 안 이제 갔고. 예, 네. 집에도 안 가고 등대에 있는 데서 술 먹다가 남자친구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집 앞에 골목에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그리고 돌아왔다. 네. 예,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누가 입증해 줄 수 없었던 것. 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김서희가 얘기하는 게 혼자 있었던 게 죄가 될 줄 몰랐다라는 말도 했었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일 본인의 뿐이고 주장이죠.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경찰이 의심만 한 게 아닙니다. 네. 뭐가 있었냐면 경찰이 정말 이 김서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까지 한 데에는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아버지 앞으로 가입돼 있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바로 2달 전 집중적으로 8개의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걸 김서희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그 가입자는 바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딸 아. 김서희가 이 아버지 앞으로 8개의 보험을 가입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굉장히 놀랍죠. 충분히 그 의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금융조회를 해보니까 네. 이 사건 직전에 무려 8개의 상해보험이 그 사망한 아버지 앞으로 집중 가입돼 있었고 그 계약자가 바로 사망자의 큰딸인 김서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망할 경우에 그 보험금은 김서희 등 세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아, 예. 그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완전히 딱 떨어지는 전형적인 보험살인 사건이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예, 8개나 아버지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그 사망보험금을 노린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그래서 이를 위해 사건 당일날 고향에 내려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4시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존속살해범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전형적인 ABC. 예.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는. 그렇죠. 그래서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은 이 김서희를 이제 불러서 이제 물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8개 보험이 들었냐? 그랬더니 김서희가 해명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김서희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 든 건 사실이다. 라고 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99년 11월 말경, 그러니까 2000년 3월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약 넉 달 전에 김서희가 몸이 여기저기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미열도 있었고 임파선이 부어서 처음에 감기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던 암은 거예요.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건강과 보험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망했던 바로 3월 달 그 말에 김서희는 원래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네. 예정돼 있었죠. 자기의 오랜 꿈이었던 네.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계획이 없이 장기간 거기에 있을 계획으로만 일단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없으면 아버지하고 이 두 동생,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당시 남동생 19살이었고, 여동생은 18살인가 17살인가 그랬어요. 한 살인가 두 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떠나는데 사실은, 이 가족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졌던 건 서희였습니다. 아. 예. 서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고. 네네. 그죠? 아직 19살에 18살, 17살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만 알코올 드시고. 중독. 예. 그래서 생계를 혼자 할 수 없어서 당시 서희가 24살에 있으면서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애였어요. 네. 집념이. 아니, 굉장히 똑똑했다니까요. 네. 그 동네에서는 맞다. 굉장히, 공부 잘했다 공부 그랬죠? 잘하고 네. 똑똑했기 때문에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그래서 당시 직업이 뭐였냐면 일본인 관광객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졌었던 거죠. 네. 당시 이제 IMF 전후한 상황이었는데, IMF 전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엔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높았죠. 이제 그렇죠. 네.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2,500원 막 이랬죠. 지금 1,000원대인데.
IMF 때니까 엔화는 비쌌죠. 예, 그때 이제 1,500, 1,600 뭐 이렇게 그랬나요? 예. 이건 뭐 하여간 비쌌어요. 비쌌어요. 예. 뭐 얼마였는지 정확히.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그때 이제 돈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하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졌는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일본으로 가면 물론 돈은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걱정이 되더라 이거죠. 또 보험도 든 게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도 보험을 들고 보험이 없었으니까요.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래서 자기도 보험을 들고 이 기회에 아버지 보험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누굴 불렀냐면 AIG 보험사를 불렀대요. 네. 자기가 일본으로 가면서 국제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기업보다는 국제 기업으로 있는 보험회사를 부르자. 그래서 AIG, 아메리카 생명보험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설계사한테 불러서 물어봤죠. 자, 아버지가 상급 장애인이다. 근데 보험 가입이 되냐라고 했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실제로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의해서 상해든 교통이든 일체 보험 가입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서희가 아버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건 이제 AIG 보험사 그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대신 자신의 건강보험하고 교통보험만 하나씩 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서희는 이제 처음에 그럼 이 사실을 몰랐느냐?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서희는 사실은 보험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서희가 고향에 있을 때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그 자기 고모가 운영하던 보험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보험 설계사의 그 시험까지 봐서 합격도 해갖고 보험을 매우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AIG한테 물어봤냐면 국내 보험사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그래도 국제적인 보험사니까 혹시나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부른 사람을 자기 그냥 아버지는 이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 것만 2개를 가입했는데 이 2개를 가입하면서 이거에 대한 수령자는 누구로 했느냐? 보험금 수령자는 아버지로 해놨어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아버지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경찰의 논리로 따진다면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건데 오히려 아버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만 보험을 2개를 들면서 그 수령 인원은 아버지로 했다. 만약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게 이제 서희의 주장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이 8개의 보험이나 이렇게 든 거는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심하지 않나?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누가 보험을 8개나 들고 그 보험금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8개의 보험금을 어떻게 다 냅니까?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보험 사기 범죄 또는 보험을 통계로 해서 예를 들어 왜 보험 여러 개 든 다음에 어디 가서 일부러 교통사고 낸 다음에 이렇게 뭐 다쳤다 해갖고 쭉 받는 거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뭐였냐면 실제로 당신이 내 그 보험료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보험금을 내는 경우가 내서 이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사기 보험의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김신혜도 8개나 보험을 든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들고.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서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험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8개를 들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형님 참고적으로 형님은 보험 얼마나 드셨습니까? 저도 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을 하셨었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리고 저희 그 작은 처남이 보험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안 꽉 찼어요. 인맥팔이. 인맥팔이. 뭐 보험 설계사 보통 이제 먼저 파는 게 이제 저희 동네니까 저희 누나가 또 해갖고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동기들. 저도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다 있어요. 좋은 점이 있다면은 대신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돈은 적게 내고서 혜택이 많은 또는 보장이 아주 확실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골라갖고 권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약률은 해약은 잘 안 해요.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해서 맞아요. 지금 뭐 완납 방법도 있고요. 아, 예. 예. 그거 든든하죠, 지금. 그렇죠. 제가 이제 완납되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제가 이 일정한 수입이 네, 네. 예, 지금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무정규 호출직 문화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 예. 호출직. 네, 나중에 그렇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든든한 맞습니다.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시내도 이 서희시도 서희도 예, 서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결국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정상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서희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는 교통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거예요. 아하. 예. 상해보험이나 이런 다른 이제 생명보험이나 이런 건 당시에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교통보험은 그냥 가입하겠다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통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국내 보험사 중 어느 상품이 제일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보험사에 이제 전화를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8군데에 전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다 전화한 거예요. 8군데다가. 네. 전화를 해서 그래 놓고서 이제 상담사에게 물어봤죠. 이제 그럼 누구나 다 묻잖아요. 보험금을 얼마나 내고 무슨 사고가 나면은 어떤 보상을 받고 있고 어떤 거 이런 걸 이제 쭉 해갖고 수첩에 이제 쭉 기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다 기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에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 이제 IMF 상황이었잖아요. 99년도, 98년도고 이제 막 이때 한참 보험사가 이제 막 통합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난리를 부릴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화를 했더니 모두가 다 집으로 찾아오겠다. 전화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냥 전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가 찾아갈 테니 한번 만나만 달라. 설명 자세히 해드리겠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서희 씨가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네. 사람 만나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진 않아요. 굉장히 쾌활하고 배려심도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쭉 만나보니까. 또 그래 보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예. 뭐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또 보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보험 때문에 막 안달복달 하는 걸 보니까 또 차마 뿌리치기가 아이고, 뭐해서 네. 그래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통화가 된 8명의 보험회사 설계사가 차례로 찾아왔고 아이고. 문제는 그렇게 찾아온 설계사들을 모두 뿌리칠 수가 없어서 결국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들에게 전부 다 보험을 들게 됩니다. 하나씩. 예, 하나씩. 믿기세요, 이게? 이게 참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죠? 네. 믿기지 않죠? 네. 경찰도 안 믿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게 말이 되냐? 네. 그런다고 해서 8개나 보험을 드는 게 말이 되냐? 저 역시도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네. 믿기지가 않았죠. 무려 8개나 보험 든다는 거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서희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또 아버지를 아무리 걱정한다 해도 한꺼번에 보험을 8개나 드는 게 어찌 상식적이겠냐. 네. 그런데 이러한 의심 때문에 경찰이 매우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김서희가 주장하는 억울함인데 억울함. 첫째는 김서희가 아버지 보험을 들면서 고지 의무를 일부러 위반했다며 주장한 내용입니다. 아.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희는 보험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험의 맹점도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맹점을 활용하자라고 생각한 건데, 즉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버지가 상급 장애 사실이 있다는 걸 숨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니까 정상인이라고 고지한 거예요. 보험회사에다. 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보험에서 이제 가입할 때 이걸 정상으로 진실로 얘기하면 가입을 못 하니까 네네. 정상인이라고 얘기해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아세요? 몰라요. 고지 의무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 아. 예를 들어서 네. 많은 분들 아마 보험 들면서도 듣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느냐. 네. 행글라이더를 하느냐, 스쿠버 다이버 하느냐,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보험 가입 안 돼요. 아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만약에 사망해서 숨진다, 그럼 안 줘요. 돈 안 준다. 그쵸. 스쿠버 다이버나 행글라이더 타다가 사망하면 안 줘요. 왜냐면 고지 공지 안 의무를 했으니까. 위반했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부었던 원금만 전부 다 돌려주고 계약은 자동 해지예요. 네. 따라서 김서희는 이 부분을 활용한 거예요. 일단 8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 한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상급이다. 상급 장애인이다. 아. 그렇게 하면 손해볼 일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냈던 일의 보험금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IMF로 집까지 찾아와서 맹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매달렸던 이 사람들을 뿌리치는 대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싫은 소리 안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걸 깨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한두 개만 남기고 전부 해지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김서희의 주장이었던 거죠. 특이하긴 하지만 네. 예, 그런 성격의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 하여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래서 저도 듣기에 의아했거든요. 네. 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부터 다 이 사람 말을 무조건 믿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랬다면 실제로 서희는 사고 당시에 어땠을까? 네. 예, 확인해 보니까 경찰은 모두 8개의 보험을 서희가 아버지한테 집중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 2달 전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8개를 든 거는 사실이었는데 처음에 8개를 든 것은 사실이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 3월 초 시점에는 그중에 3개가 이미 해약된 상태였어요. 예. 바로 그 고지 의무 예, 이것 예. 때문에 그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통보해서 보험회사에 알려갖고 이미 3개가 해약된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서희가 말한 것처럼 이미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약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경찰이 이거를 그러면 정말 몰랐던 거냐. 몰라서 수사 기록에 처음에 서희가 가입했던 것처럼 8개의 보험을 가입했다라고만 써 있었거든요. 네. 이걸 몰라서 했냐?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은 처음부터 이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 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누락시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이후에 8개의 보험사, 이 설계사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설계사들이 경찰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예,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알려와서 그렇게 해지했다. 네. 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당시 경찰은 쓰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냥 8개만 가입했다. 네. 이렇게만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사실을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한테 이걸 저희가 따졌어요. 왜 이거를 안 썼냐? 네. 왜 이거를 제대로 그 김서희 입장에서 써주지 않았냐라고 따지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 말이 없죠. 뭐 8개 보험 등기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예? 필요했던 범인인데 이거를 그렇게 쓰면 논리가 와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네. 8개를 들었다가 3개를 깼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한테 보낸 2001년도 3월 15일자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제가 만약에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아버지를 노렸다면 왜 보험을 하나하나씩 점차로 해지해 나갔겠습니까? 또 보험금을 노렸다면 자기는 보험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데 일요일 날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보험금이 거의 2배가 나온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건 월요일 날이었다. 월요일 날 새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왜 보험을 깨고 또 왜 아버지를 일요일 날이 아닌 월요일 날 했겠냐.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금을 노렸다면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입을 하지 왜 내가 해지를 하냐. 네. 정말 억울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바로 좀 전에 언급한 고지 의무에 대한 위반인데 네. 김서희가 그러니까 경찰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김서희가 아버지 상급사 장애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을 가입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면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김서희가 만약에 이때 범행을 했다면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이게 걸리지 않고 숨졌다 해도 경찰에 의해서 모르고
체포가 되지 않았다 해도 네. 사실은 김서희한테는 단 한 푼의 돈도 나오지 않게 돼 있었어요. 아, 이 보험금이? 예, 이 보험금이. 네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은, 네. 만약에, 원금만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고 사고가 나잖아요. 네.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고 사고가 나면 반드시 조사가 나옵니다. 아. 그잖아요. 네. 이게, 위반한 거니까. 네네. 보험금은 덜 내고, 보험금은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가입비는. 근데, 이 김서희가, 아버지가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네. 돈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이때는 가입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를 나와서 아버지가 사실은 장애인인데 이걸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서 숨진 네. 거라고 하면,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 사실을 그렇군요. 알고 있는데, 네네. 자기가 왜 아버지를 죽였겠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금을 노리고 김서희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를 경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야 보험 들어놓고 아버지 죽이면 내가 돈 받겠지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렇죠. 보험을 아는 김서희는 안 하죠. 자, 듣고 있는 저는 여기서 굳이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옳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김서희 승이네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승인 게 아니라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렇네요. 예. 네. 보험을 해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네. 그걸 경찰이 인정하지 않았고 네. 또 사고가 나서 2년 이내에 사고가 나서 조사가 나오면 거액의 보상금이 나갈 땐 반드시 조사를 나오거든요. 네. 사망사고처럼 큰 사고가 나면. 그런데 거기서 고지 의무 위반한 게 드러나면 바로 계약 해지예요. 그리고 네. 원금만 돌려주고 끝이거든요. 네. 이거를 김서희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김서희가 당시에 보험 회사 그 고모에 거기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 고모조차도 김서희는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해요. 이 고모는 사실 김서희의 편이 아니거든요.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서희는 이 고모는 김서희가 없는 말까지 했다고 해서 오히려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우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조차도 이거는 그 연관관계가 뭔지 모르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김서희는 보험 잘 안다고 네. 자, 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왜 그러면 실효성도 없는데 그럼 보험 왜 가입했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고지 의무 위반하면 무조건 못 받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김서희는 가입을 했냐? 여기에 또 이제 이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은 이거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뭐냐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그럼 돈을 줘요. 아,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설령 거짓말을 했다 해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예, 뭐 2년이 지나면 예. 보험금을 줘요. 고의성이 일부러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예. 그냥 그 아니 2년 뒤에는 고의성이든 뭐든 2년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 형님 그거 아세요? 자꾸 보험 이게 보험 얘기 무슨 광고 같이 됐는데 그 보험에 가입하고 2년 후에 자살해도 보험금 나오는 거 아시죠? 아, 몰라요. 그거. 아 모르셨어요? 네. 2년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이 2년이 지나서 자살을 하면 그래도 돈이 나와요. 그렇군요.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한때 그거 보험을 쭉 팔았다가 실제로 뭐 자살률이 높아져서 그걸 없애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보험에 거짓말로 가입했어도 2년이 지나면 일반 보험과 똑같이 된다는 걸 서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 보험을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희의 반론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이제 열심히 이제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병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분명 서희가 승리한 건데 네. 그런데 경찰은 안 믿죠. 경찰은 이걸 애써 무시하거나 예.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불리한 건 빼고 네. 8개 가입한 것만 얘기를 하는 네. 거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자꾸 추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희는 이제 점차 지쳐간 거고 또 네. 당시에 경찰서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이 24살의 어린 여자가 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에이, 나만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입을 닫아버려요, 그냥. 설명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경찰이 그냥 여기에 그러면 일단 참고인 조서에 찍고 나가라.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 돌아가신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렇죠. 동생만 네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찍고 이제 나와요.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온 서희가 다음날 밤, 그러니까 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그 다음날 밤 11시 40분경 전격 체포가 됩니다. 아. 경찰에 의해서 존속살해 혐의로 전격 체포되는데. 피해자로 이제 체포가 된 거고. 예.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게 경찰의 체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임의동행이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럼요. 서희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띠용. 아버지를 사실은 내가 죽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이 자백을 들은 사람의 신고가 있었던 거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게, 서희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냐면요. 경찰에 이제 서희가 자기의 네.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모였군요. 김은정의 남편입니다. 즉 고모부. 고모부. 네. 고모부인 김정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 서희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야, 이렇게 이제 내가 들었다. 신고를 한 거죠. 예, 나한테 얘기를 했다. 네. 이 고모부가 밝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제 경찰의 이 경위를 설명하는 김정한의 이 고모부의 진술에 의하면 서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그날 경찰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찾아왔고 그 찾아온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서희가 수상하다. 예. 왜 아버지가 사망한 날 여기를 내려왔고 또 그렇게 사망한 후에 아버지가 죽은 그 시각에 알리바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서희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자기한테 수상하면 바로 연락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부가 서희의 행동을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하던 중 네. 바로 그날 밤 11시 20분경 이 시각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11시 20분경에 제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맞대요 이 시각이. 네. 밤 11시 20분경에 이 고모부가 서희를 병원 휴게실 영안실에 있던 서희를 불러서 휴게실로 데리고 왔고 네. 그래서 거기서 경찰에서 밝힌 이 고모부의 진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서희에게 너 나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첫 마디가. 불러서 이제 너 나 믿지 이러니까 서희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오전에 경찰이 나를 찾아왔다.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말하는 게 좋겠다. 경찰이 어차피 너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수하는 것하고 체포되는 건 형을 받을 때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버지를 죽였냐? 네가 그랬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이 나왔는데 네, 제가 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듣고 놀란 고모부가 어떻게 죽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수면제를 먹였어요. 수면제를 먹여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렇게 짧게 김서희의 입에서 떨어진 그때가 김정한이 듣게 된 시각을 몇 시냐라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대화를 시작한 지 약 20분이 지나갈 때쯤이었던 밤 11시 40분이었다. 11시 40분이네요. 예. 이 시각을 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화는 11시 20분에 시작했고 네. 그리고 그 진술, 자백을 들은 것은 20분 정도가 지난 11시 40분경이었다. 네. 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고모부가 이건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영안실에 와 있던 사망한 사람의 형인 큰아버지. 예, 이 서희의 큰아버지를 불러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제 관계잖아요. 매제 네네네. 형님 네. 관계잖아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서희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예. 자백한 것 같아요. 네. 자백했어요라가 아니고 자백한 것 같아요. 자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큰아버지를 제가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이상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큰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저한테 자백한 것 같아요. 자기가 들었는데 제3자인 것처럼.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야 뭐라고? 어떻게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아버지를 죽였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가 고모부에게 바로 야 이거는 지체할 틈이 없다. 신고해야 된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마침 그날이 자기 중학교 동창이면서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경찰서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약 30분 후에 바로 고모부가 이 김서희를 데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백하고 자수를 한 형태로 해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네. 서희는 자백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 자기가 아버지를 수면제로 먹여 죽였고 살해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용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흉악살인극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보였어요. 네. 예. 그런데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다. 또 시작은 이제부터인데 순순히 잘 끝날 것 같은 이 사건에서 다시 반전이 일어난 건 뭐냐면 갑자기 현장 검증을 하던 날 서희가 예.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일체의 모든 현장 검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죽인 장면을 갖다가 재현하자고 하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해요. 김서희는. 네. 다른 건 다 거부하는데 뭐냐면 첫째, 제가 1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도착해서 그 친구하고 여동생한테 전화를 공중전화 네네. 박스에서 했잖아요. 그 장면 하나. 네. 그래서 친구 보고 만나자. 그리고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뭐 하시냐? 뭐 이런 대화했던 네. 거. 그거까지를 하고 두 번째 새벽 5시에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장면. 네. 이 두 가지만 하고 이 중간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 네. 예를 들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이고 드라이브를 하고 네. 사체를 유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현을 하자고 하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기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자백까지 해놓고서. 자백까지 해놓고. 네. 그러더니 갑자기 현장 검증 날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속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거부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역시 또 필사적이었죠. 필사적이라서 현장 검증 재현을 거부하는 이 서희를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강제로 차에 태우고 주저앉은 서희를 일으켜서 그리고 사건 현장에 세워서 그냥 억지로 이거를 마치는데 그런 후에 이 서희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서로 돌아와서 매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경찰은 현장 검증 재현을 거부하고 범죄 사실을 거부하는 이 서희에 대해서 머리채를 그냥 이 머리가 길잖아요, 여자니까. 네. 이걸 끌고 강력반 이 사무실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머리털이 그냥 한 움큼씩 이게 빠졌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도소, 구치소로 들어갈 때 자기의 이거를 적어달라고 해서 기록에 일부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졌다. 네. 그러니까 그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을 거부하니까 그 강모 경장이라는 사람이 막 머리채를 끄잡고 질질 끌고 다녀서 머리털이 막 이렇게 뽑히고. 그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2000년에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엔 더 했죠. 지금 안 했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강목으로 두들겨서 사람 맞아요, 죽였죠. 맞아요. 네. 그리고 며칠 전 사건이잖아요. 절도 용의자가 부인한다고 CCTV 끄게 한 다음에 두들겨 패갖고서는 했던 게 적발이 됐죠.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CCTV만 끄고 사실은 이제 각 경찰서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으니까 간부가 보는 CCTV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못 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근데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을 압수해서 보니까 거기에 다 고스란히 있어서 이 경찰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해임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동료 경찰들이 의혹이 너무 과잉해서 벌어진 일이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탄원서를 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옳지 않은 행위죠.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서 그럼요. 의혹이 과잉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의혹이라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범죄 실적을 그렇죠. 검거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의혹인데 그거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예?
92년도인가에 김기웅 순경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자기랑 사귀던 여자가 그 숨졌는데 네. 같이 여관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근무하러 나갔다가 새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죽어 있었던 거죠. 그 자기는 이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같은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이 진짜 뒤지게 팬 거예요. 진술을 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을 했고 나중에 가서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야 자기가 같은 경찰관인 나도 이렇게 때린 것에 대해서 당시 수사과장과 동료 경찰들을 고소해서 민사상 이제 승소해 갖고 받기도 했는데 하물며 자기네들끼리도 그랬는데 일반 국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만약에 과잉 의혹으로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경찰의 그 예산은 몽둥이 하나씩만 주고 끝내면 돼요. 그렇죠. 이왕이면 과학수사가 뭐 필요해? 이왕이면 잘 풀어지지 않는 박달나무로 만드는 그렇죠. 이런 개 같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서희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맞고 성적 욕설, 고함 그리고 책과 서류 뭉치로 내내 머리를 얻어맞는 등 이런 그 강압 조사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서희는 그럼 최초에 자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고모부에게 고모부에게는 자기가 그런 자백을 한 건지. 네. 이상하잖아요. 고모부는 분명히 자기가 자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는 고모부한테 그런 자백을 한 적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면 고모부와 이 서희는 어떤 말을 들었고 네. 어떤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뭘 속았다고 하는 것인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방송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제3의 인물 고모부가 나타나면서 매우 조금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고모부와 김서희와 관계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